세계 최대 대체 투자 운용사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만 회장이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에 따른 조정 장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성장 산업의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분할이 확정됐습니다. 10월 1일 SK배터리가 출범하면서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셀트리온의 지주사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와 셀트리온 스킨큐어를 흡수 합병합니다. 단일 지주아세스 체제로 전환되면서 비용은 줄이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인 거래소 절반가량이 폐업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미신고 거래소에서 여전히 하루 평균 6,500억 원가량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다음 달 1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전담법인이 출범합니다. 생산 설비 증설에 5년간 17조 원이 넘는 대대적인 투자도 단행됩니다. 오늘 임시주총에서 분할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앞으로 북미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산 능력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먼저 송민화 기자입니다. 배터리 사업을 분할하여 조인트 벤처, 파트너링 및 전략적, 재무적 투자자 유치 등 다양한 투자 지원 확보 방안을 보다 다양하게 검토 실행하고 배터리 사업에 특화된 조직 문화와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열린 임시 주총에서 배터리 사업부를 100% 자회사로 분할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일부 소액 주주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주총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투자한 사람들이 다 SK의 그런 배터리 사업을 보고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을 뺐는데 저희가 그 부분 상당한 보상 없이는 저희도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분할에 찬성하는 주주는 지금처럼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배터리를 만들어달라며 지지의 목소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분사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생산 능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은 1000기가와트시 이상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면서 글로벌 선두권에 진입한 상태. 하지만 현재 정유화학까지 포함한 비대한 조직으로는 연간 40기가와트시 수준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5배 이상 빠르게 늘리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증권가에선 SK이노베이션이 이번 분사를 통해 조직 슬림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배터리 시장이 공격적인 성장을 하는 과정 중에 지금 재무적인 부분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분사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좀 원활하게 하게끔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해외 성장을 좀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 하에서 지금 분할이 이루어진 걸로 보여지고요. 이번 배터리 사업 분사로 이르면 올해 4분기 미국 포드사와 글로벌 시장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과 관련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아직까지 배터리 화재가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다는 점도 글로벌 시장 공약의 청신호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SK 배터리 주식회사는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합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이익 배당을 자회사 주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정관도 바꿨습니다. 아직 사업 초기라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주주 달래기에 나선 건데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어서 박혜린 기자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의 물적 분할을 확정짓자 주가는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7월 1일 배터리 사업 부문 분사를 공식화한 이후 벌써 주가가 20%나 빠진 겁니다. 이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63억 원, 862억 원가량을 순매도한 한편 개인만 홀로 3,225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14위를 유지하던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세계단 내려앉은 17위를 기록하고 있고 22인 LG생활건강과의 격차가 5천억 원도 채 차이 나지 않아 자체 시총 20위 아래로 추락할 가능성까지 높습니다. 이번 물적 분할을 바라보는 증권업계 시각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향후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지분 가치 희석 등을 이유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곳도 3곳이나 됩니다.
알려졌던 이슈이고 예상대로 통과했다. LG화학사대랑 다르지 않다. 주가가 저평가라는 이슈, 지금 주가의 배터리 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생각엔 저는 전혀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멘텀을 뭘 받을까가 제일 고민인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추후 자회사의 주식을 배당할 수 있는 길을 열며 주주 달래기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나오지 않아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배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회사들의 주식을 주겠다는 것,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뭐 이번에 분할한 배터리나 SK IT에 대한 주식을 기대를 하실 텐데 실제 그런 성장 산업에 대한 주식을 외부로 유출한다 이런 결정이 이루어질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물적 분할 이후 배터리 자회사의 기업 공개까지 이어지면 주주들의 지분 가치 희석에 따른 불만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실적과 시장 기대를 감안해 이르면 올해 말 구체적인 주주 환원책을 밝히기로 해 주가는 그 이후 확실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셀트리온이 지주사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사업회사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에 관심이 쏠리는데 3사의 합병이 마무리되면 시총 60조 원 규모의 거대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셀트리온의 지주사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와 셀트리온 스킨큐어를 흡수 합병합니다. 지주회사 통합에 나서면서 셀트리온은 지난해 예고한 지배구조 개편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주회사 합병 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셀트리온 스킨큐어가 합병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스킨큐어에서 발생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부담이 존재합니다. 셀트리온은 이번 합병 주식 매수 대금을 500억 원 수준으로 설정한 가운데 지주사 합병 대상이 모두 비상장 회사인 만큼 과도한 주식 매수 청구로 인한 합병 무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업계에선 이야기합니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셀트리온의 지배구조는 서정진 명예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를 소유하게 되는 구조로 단순해집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사의 합병입니다. 서명예 회장이 셀트리온 3사 합병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할 수 있고 비용 절감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개발 생산한 의약품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공급받아 판매하는 만큼 내부 거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셀트리온의 내부 거래 비중은 37.3%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중 가장 높았습니다. 셀트리온 3사의 합병 구조나 시기 등 구체적 사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모든 사업 회사의 주가가 저평가된 시점에 합병을 추진하는 게 합병 성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다만 셀트리온 3사는 소액주주 비율이 높은 만큼 향후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 선정이 최대 관심입니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바이오 의약품 연구와 개발, 생산, 유통을 넘어 케미컬까지 아우르는 시가총액 약 60조 원의 거대 제약 바이오 기업이 탄생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프롭테크. 흔히 알려진 직방이나 오늘의 집 같은 기업들이 프롭테크 기업에 해당합니다. 최근 이런 프롭테크 기업들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업계의 판도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혁신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기존 업계와의 충돌 역시 점차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스크린 VR 영상으로 주택 내부가 한눈에 보입니다. 클릭 한두 번으로 평면과 조망, 채광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직접 가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에 직접 가는 것보다 편리하기도 하고요. 시간적인 효용성 측면에서 직방이나 어플리케이션이 간편하니까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공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장점이 있다고 하면은 더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 같아요. 최근 VR 등 각종 기술이 집약한 프롭테크가 부동산 중개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동산 정보를 빅데이터화하고 VR을 이용해 선호하는 매물을 찾을 수 있는 점이 인기의 배경입니다.
직접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성에 수요가 늘자 관련 기업들의 성장세도 가파릅니다. 지난 2018년 20개에 불과했던 프롭테크 스타트업은 현재 278개까지 늘어났고 매출액도 42% 뛰었습니다. 프롭테크 투자 금액도 5년 만에 50배 증가한 2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저렴한 중개 수수료도 프롭테크가 추가 성장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일부 중개 시장에 진출한 프롭테크 업체는 기존 수수료와 비교해 많게는 80%까지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플랫폼 기업이 중개 시장에 진출하는 건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프롬테크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전문 자격사들이 업무 영역이 침해를 받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이 업무 영역을 서로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만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업계 전반에 걸쳐 프롬테크 바람이 불고 있지만 기존 공인중개사와의 갈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건설사들도 프롭테크에서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견본주택의 메타버스를 활용하는가 하면 시공 과정에서도 첨단 기술을 접목하면서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동진 기자입니다. 현재 분양 중인 아파트를 온라인 견본주택으로 살펴봅니다. 과거 사이버 분양관은 실제로 만들어진 공간을 촬영한 것을 보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3차원 가상 공간에 지어진 집에서 옵션, 가구 배치는 물론 채광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은 VR과 메타버스를 활용해 비대면 시대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모델하우스를 구현을 한다 그러면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넘어서 이제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 저희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 그러면 저희 분양성에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최첨단 기술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로봇이 현장을 순찰하고 시공까지 담당합니다. 드론을 띄워 공사 현장의 변화와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 대우건설은 원격으로 국내 수십여 곳의 사업장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측량과 3D 모델링, 지형도 제작에 활용합니다. 머신러닝과 AI 기능을 활용하여 이러한 드론의 영상과 사진, 모델링을 통해서 어떻게 빠르게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공정의 변화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홈은 이제 신축 아파트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프로테크 산업의 영역은 확장되고 건설, 부동산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프로테크가 아주 발달된 곳은 대체적으로 국가가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국토부에는 프로테크 지원 부서가 없거든요. 그런 이제 지원 체계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잘 안 되는 거죠. 첨단 기술이 시공간의 제약을 없애고 집 문화와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2위 기업인 중국의 샤오미가 한국 시장을 흔들겠다며 7년 만에 국내 태블릿 시장에 다시 진출했습니다. 애플이나 삼성의 최상위 태블릿에 비해 성능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절반 수준인 제품을 출시했는데 빈약한 AS망과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샤오미가 3년 만에 태블릿 신제품으로 출시한 Mi Pad 5입니다. 11인치 크기의 FHD보다 2배 선명한 해상도, 120Hz의 주사율 등 높은 사양이 특징입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중국 현지에서 1,999위안, 우리 돈으로 36만 원 정도에 불과해 출시 5분 만에 2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샤오미는 Mi Pad 5로 한국 시장을 흔들겠다며 7년 만에 국내 태블릿 시장에 다시 진출했습니다. Mi Pad 5의 국내 가격은 44만 9천 원으로 책정됐는데 출시 초기 4일간 39만 9천 원에 판매됩니다. 사양이 비슷한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가 99만 원인 만큼 이른바 반값 태블릿을 내세워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선 겁니다.
최근 삼성이 출시한 70만 원대 태블릿인 갤럭시 탭 S7 FE보다 일부 사양에서는 오히려 앞설 정도입니다. 샤오미가 한국 시장에 다시 진출한 것은 코로나19로 크게 변화한 교육과 업무 환경에서 가능성을 찾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Consumers need with work from home. There are not many good choices on the market for tablets. So we think our business model of taking only 5% margin will be really good for this market. 사실상 백기를 들었던 한국 시장에서 샤오미의 신작 태블릿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로 꼽힙니다. 미패드 5는 마트 등 오프라인에서 살 수 없고 쿠팡 등 온라인으로만 구입할 수 있어 판매 채널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AS의 경우 서울과 광명, 부산, 광주 등 샤오미가 지정한 공식 지점 4곳에서만 받을 수 있어 적지 않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중국 IT 제품을 구입할 때 문제로 삼는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만 샤오미는 개인정보의 경우 AWS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저장되고 있어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랜 기간 삼성과 애플이 양분하던 국내 태블릿 시장에 가성비로 부장한 중국산 태블릿의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네, 증권가 소식 들어보는 여의도 레이더 시간입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목요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오 기자 요즘 시장이 또 변동성도 있고 추석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ETF 시장으로 또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마침 오늘 주제가 ETF죠? 네, 맞습니다. 이 ETF 시장이 최근엔 좀 다른 지각 변동을 보이고 있어서요.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이 삼성 자산운용의 독주 체제였던 ETF 시장이 삼성과 미래의 양강 체제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예. ETF 시장이 좀 커지면서 자산운용사들의 경쟁도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ETF의 순 자산 규모는 64조 원이 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2조 원이었는데 벌써 12조 원이 넘게 늘어난 겁니다. 예. 각 연도별로 성장 속도를 보더라도 빠르게 규모가 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또 규모도 커지고 있으면서 이런 점에서 ETF 시장은 자산운용사가 놓쳐서는 안 될 시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요즘 확실히 ETF로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자산 배분을 ETF로 이제 좀 나눠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 1년 새에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ETF 시장에서 테마형 ETF가 속속 좀 등장을 하면서 예. 투자자들에게 좀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ETF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기존에는 좀 코스피 지수, 나스닥 지수 등등 좀 큰 덩어리로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줄을 이뤘습니다. 최근에는 이보다 더 잘게 나눈 테마형 ETF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화장품 ETF, 미디어 콘텐츠, 2차 전지 ETF 등등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올해만 ETF 상품 벌써 29개가 출시가 됐는데요. 이 29개 ETF 모두 테마형으로 출시가 됐네요. 원하는 업종에 투자를 하기 딱 좋은 상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일까요? 살펴보자면 이 공모펀드의 대안으로 자리를 좀 잡고 있습니다. 예. 이 공모펀드보다 ETF의 운용 보수가 좀 더 저렴한 수준인데요. 매수나 매도 역시도 공모펀드보다 더 편리합니다. 이렇게 더 싸고 더 편하게 거래가 가능하면서도 공모펀드처럼 자신의 투자 관심사에 맞춰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예. ETF가 좀 부상을 한 거죠. 그렇군요. 업종에 대한 성장성은 알지만 특정 종목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나 공모펀드 대안처를 찾으시는 분들 또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이 ETF 시장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먼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각 사별로 ETF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삼성 자산운용이 절반이 넘는 52%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25.3%로 그 뒤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점유율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인 거죠. 이렇다 보니까 기존에는 ETF 시장 안방마님이 삼성 자산운용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삼성 자산운용의 좀 독주 체제의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좀 변화가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 점유율 양상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 보시면요. 삼성
삼성자산운용의 점유율이 44.5%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32.6%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2배가 넘게 삼성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격차가 약 12%밖에 나지 않는 겁니다. 또 이 밖에도 KB자산운용이나 한국투자신탁운용 등도 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뭐 상품별로도 이런 변화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나요? 좀 구체적으로 상품별로 한번 보면요. 예. 삼성의 독주 체제, 이 상품별로도 좀 흔들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국내외 ETF 3개월 자금 유입 현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상위 10개 종목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 중에서 6개 종목이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ETF 상품이었습니다. 이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각 사별로 자금 합계를 보면 미래에셋이 3조 원을 넘어섰고요. 삼성이 1조 8천억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자금 격차에서도 좀 두드러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른 운용사들도 본격적으로 좀 시장을 키우면서 활기가 더 도는 모습인데 이 시장만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잘 해왔는지 이 성적표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잘 운용했냐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먼저 국내 ETF의 지난 6개월 수익률을 보면요. 상위 10개 상품 중에서 미래에셋의 ETF가 4개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 삼성과 KB가 2개였고요. 예. 한국투자 신탁운용과 NH아무디가 각각 하나씩 차지했습니다. 이 미래에셋의 4개 ETF 평균 수익률은 6.24%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제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 보면요. 상위 10개 중에서 미래에셋이 4개, 또 한국투자신탁운용도 4개였고요. 신한과 KB가 각각 1개였습니다. 이 미래에셋의 평균 수익률은 35.86%를 기록했네요. 이 올해를 기준으로 국내외 ETF 수익률 상위 상품 리스트를 한번 봤는데요. 삼성보다 미래에셋의 ETF가 좀 더 많이 이름을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꽤 많이 치고 올라오면서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는 양상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투자처를 고른다라고 할 때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운용사들이 이렇게 경쟁을 많이 한다는 점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환영할 만한 상황인데요. 또 운용 보수도 점차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삼성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 ETF 4종의 보수를 연 0.12%로 낮췄고요.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레버리지 또 인버스 쪽으로 ETF 운용 보수를 낮췄습니다. 이 두 자산운용사 말고도 KB도 코스피와 나스닥 ETF 보수를 낮췄고 또 한국투자신탁운용도 이 5개 ETF에 대해서 보수를 기존의 최고 0.25%에서 0.02%로 낮췄습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수가 낮아진다는 점이 좀 긍정적일 수 있지만 또 운용사들의 지나친 출혈 경쟁으로는 좀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ETF 상품 앞으로도 경쟁이 좀 치열한 시장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더 다양한 테마의 상품들 나오고 있으니까 운용 보수 또 수익률 등등 잘 따져서 투자하시면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있는 ETF 업계 살펴봤는데요. 투자자들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이 그래도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열흘 뒤면 코인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유예 기한이 끝납니다. 아직까지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 상당수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용자들 역시 지금이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정호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내 60여 개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지금까지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단 4군데 뿐입니다.
아직 신고를 마치지 못한 거래소에서도 하루 평균 6,500억 원가량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용자들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이용하고 있는 거래소가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미신고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은 서둘러 처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영업을 중단한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의 가치가 폭락하며 자칫 휴지 조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들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타격이 덜하지만 하나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도 있고 그럼 거기는 완전 그 거래소가 문 닫으면 유통할 수 있는 판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완전 악재라고 봐야 되고. 하지만 모든 투자자들이 동시에 처분을 고려할 수 있는 만큼 거래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코인을 팔고 나오는 건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죠. 코인을 팔고 싶은데 살 사람이 없을 수 있죠. 보유한 코인의 처분이 어렵다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한 거래소에 지갑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 거래소는 갈 곳 없는 코인을 보관할 수 있는 지갑 서비스를 확대한 뒤 심사를 거쳐 상장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할 데가 없는데 저희가 안전하게 회원의 코인들을 보관해 준다는 게 핵심이고요. 이제 그런 코인들을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양호한 회사라면 상장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허점은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폐쇄된 거래소도 한 달 동안은 출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공지했지만 이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거래소 먹튀를 완전히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법 체계상으로는 업적으로 전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가상자산을 이제 안 돌려주거나 출이 지연되는 건 사실 불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라 수사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전적으로 많이 대비하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일부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이 상장 폐지될 때 갑작스럽게 가격이 급등하는 이른바 상폐빔을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거래소가 폐업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며 투자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글로벌 뷰티 박람회 인터참 코리아에는 올해에도 수많은 해외 바이어들이 참가했습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K-뷰티가 글로벌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김선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킨케어와 헤어 네일 제품부터 건강기능식품, 메디컬 미용기기까지 국내 화장품 뷰티 기업들이 출시한 다양한 신제품들이 전시장을 찾은 해외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어제부터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글로벌 뷰티 무역 전시회 인터참 코리아엔 국내 250여 개 기업이 참가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글로벌 마케팅 활동이 크게 위축된 이들 기업의 이번 전시회는 해외 바이어들과 만나 수출 계약까지 성사시킬 수 있는 소중한 장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업체인 웰추럴 바이오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지금도 조금 수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출 대한민국의 이노비티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해외 바이어들과 국내 업계 관계자들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K-뷰티의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2019년까지 3만 7천여 명의 오프라인 방문객을 기록한 인터참 코리아는 해외 바이어들이 직접 찾는 전시회로 발돋움했지만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뷰티 전시회로 또다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뉴노멀 시대 맞춤형 전시회로 새로운 면모를 보이면서 인터참 코리아는 코로나 여파에도 K-뷰티의 글로벌 영향력을 한층 강화시키는 주춧돌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목표입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금융회사들은 대출 부실화를 우려하고 있는데 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방금 전 금융협회장들과 만나 연착륙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네, 은행연합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 대출 유예를 확정하면서 연착륙 방안을 내놨다고요?
네, 구승문 금융위원장은 이번 연장 조치가 차주의 잠재적인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촘촘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환이 가능한 차주의 경우 신청하면 최대 1년이라는 거치 기간을 주고 상환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안정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위해선 은행들이 이자를 탕감해주는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개인 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까지 확대해 선제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선 약 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 납부, 보증료 인하로 금융부담도 줄여준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한 차례 더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유동성 규제와 예대율 유연화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대출 유예를 연장하면서 질서 있는 정상화를 강조한 배경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코로나 대출 유예 조치가 3번이나 연장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 부실과 차주의 상환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7월 말 기준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 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은 대출자의 총 대출 잔액은 120조 7천억 원에 달하며 이 중 1조 7천억 원은 미회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 위원장이 질서 있는 정상화를 강조한 건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건데요. 내년 3월부터 정부 지원이 끊기면 당장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쌓인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만큼 연체로 인한 부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네, 금융협회가 합의를 했지만 이 은행권에서는 여전히 이번 연장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네, 은행권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잔액은 86조 5천억 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은행권의 대출 지원에 따른 부실 부담이 크다는 의미인데요. 그동안 은행들이 중단을 요구했던 이자 상환 유예 조치도 포함되면서 부실 차주를 가려내기 힘들어졌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행연합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최대 대체 투자 운용사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이 미국 주식시장에 조정이 임박했다고 전망했습니다. 저희 한국경제TV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 슈워츠먼 회장은 새로운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변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사모펀드의 제왕으로 불리는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은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기술 개발이 불러오는 변화에 깨어있으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단순히 눈에 띄는 기술이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서 기술이 불러올 산업 변화와 수혜 업종을 주목하라고 말했습니다. About 3 years ago, making a big switch towards technology, our returns as a result are extremely high. As an active investor, you have to know how technology is going to affect each of those assets. So it's core for what we do at Blackstone. 슈워츠만 회장은 블랙스톤의 핵심 투자 전략은 바로 좋은 이웃이라며 10년 전 인터넷 발달을 보면서 온라인 쇼핑의 핵심 투자로 부동산, 물류센터 매입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Real estate, 40% of what we own is in warehouses. That's pretty unusual because we're the largest owner of real estate in the world. So 40% in one area is a big, you would call it perhaps a big bet. We didn't think it was a bet. We thought it was a certainty. 그는 또 친환경 채권 투자에 나선 것도 큰 수익을 얻었다며 ESG를 시작으로 변화되는 신산업들을 주목했습니다. 한편 최근 블랙스톤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인수가 무산된 가운데 슈워츠먼 회장은 미중 무역 갈등이 단기간 내에 풀리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미중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두 나라가 협력하지 않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월가에서 미 증시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슈워츠먼 회장도 다가올 조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So the central banks have stayed very loose.
they're still providing enormous stimulus. Markets, whether they're stock markets or bond markets, more or less at records around the world. And I think we're getting close to the time where that will start to become reversed.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투자 시장 전망 인사이트를 담은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과의 특별 대담은 오는 18일 밤 11시 30분 방송됩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앨런 그린스펀이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런 가르침에 따른 것인지 최근 국내 한 보험사 임직원들이 어린이 금융교육을 위해 재능 기부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육 수료자만 올해로 누적 10,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장슬기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수업이 아닌 보드게임을 통해 재미있게 진행되는 금융교육. 스티커북을 포함한 다양한 게임 교구는 NH농협생명 임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2014년부터 진행된 농협생명의 모듈의 금융교육. 지금은 코로나19 시국이라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 역시 사내 강사로 선정된 농협생명의 직원입니다. 모듈의 경제금융교육은 교구부터 비대면 프로그램까지 모든 교육 과정이 임직원들의 재능 기부로 이뤄진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은 쌍방향 소통의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돼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땅에 돈을 묻는다, 저축을 한다. 뭐가 더 좋을까요? 같이 함께를 뜻하는 모두와 상부상조 정신을 의미하는 둘레가 합쳐진 모듈의 경제금융교육은 현재까지 총 291회 진행됐고 올해 누적 10,000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모듈의 교육은 결연 학교를 직접 방문하고 금융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접목시켜 진행돼 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면 교육이 불가능해졌지만 농협생명은 자체적으로 만든 비대면 프로그램과 가정학습 활동지를 개발해 끊임없이 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협생명은 어린이들이 궁금해하는 금융 트렌드에 맞춰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희소성이라는 경제적 가치도 궁금해하고 비트코인도 궁금해하고 왜 주식을 지금부터 사야 되나요? 이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해서 영상 콘텐츠를 배부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메타버스가 부동산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땅이지만 미래 가치를 고려해 벌써부터 가상 부동산 시장은 화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시크릿 부동산 시간에서는 가상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효성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시죠. 국회의 사당 위로 태극기를 비롯해 미국 성조기, 북한의 인공기가 표시돼 있습니다. 가상 부동산 시장에서 이 지역 땅을 구입한 사람의 국적입니다. 아직 소유자가 없는 한강변 토지도 보입니다. 지구의 모습을 그대로 본딴 어스2 플랫폼에서는 이처럼 국가와 지역 구분 없이 땅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비록 가상의 땅이지만 향후 메타버스 기술이 적용된다면 미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거침없이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가상의 부동산 플랫폼에서 사들인 토지는 프랑스 파리의 샤를드골 광장 일원입니다. 약 3,000평 규모의 토지를 $240 정도에 사들였는데 현재 시장 가치는 $890,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출범할 당시 전 세계의 땅은 픽셀당 $0.01. 이후 투자자가 유입되며 가격이 치솟았고 현재 프랑스와 일본 땅은 약 8,600% 오른 $8.6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100억 원 넘는 가상의 땅을 사들였는데 이 같은 열기에 힘입어 대한민국 땅 시세는 픽셀당 $36.3에 달합니다. 가상현실이라는 게 최근 엄청 큰 화두잖아요.
가상의 토지라도 나중에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으면 가치도 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어스2 운영업체는 3단계에 걸쳐 가상의 지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상태입니다. 땅을 사고 파는 1단계, 자원 채취가 가능한 2단계, 상업, 창조 활동이 가능한 3단계인데 2단계 서비스 런칭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실감형 가상현실인 메타버스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가 가상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좌우할 것으로 분석합니다. 시대적 흐름이 이제 많이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서 활동을 할 것이고, 그렇다 보면 가상 공간에 있는 것들이 가치가 더 많이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이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로 다 통합이 되면서 더욱더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네, 취재기자와 함께 가상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부 전효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예, 저는 이제 메타버스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쓰이는 건 많이 봤는데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서도 벌써부터 붐이 있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시장 규모나 투자금이 좀 적지 않게 몰리고 있다 이렇게 리포트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 가상 공간에서 실제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이 좀 지속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네, 사실 가상의 공간의 상품이 현실의 경제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뭐 하루 이틀의 얘기는 아닙니다. 뭐 한 예를 들어보면 만질 수 없는 게임 아이템, 고작 그래픽 수준인 게임 아이템이 고가에 사고 팔리는 사례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게임을 더 즐겁게 즐기기 위한 이유였기도 했지만 이 아이템을 기반으로 그 게임 공간에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는 경제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현실 자산으로서 그 가상 자산이 가치를 갖는 겁니다. 예.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코로나 창궐 이후 아바타가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도 익숙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역시 현실에서의 직장 생활이 가상의 공간으로 넘어온 겁니다. 만약 그 가상의 회의실을 운영하는 업체가 돈을 받고 회의실을 빌려주게 된다면 사실상 가상 공간에서의 경제적인 가치가 현실의 임대 수익으로 넘어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부동산 플랫폼도 이제 정 기자가 샤를드골 광장에 지분이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게 가상에서 좀 사고 파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제 현물이 없어도 경제적 가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 가상의 공간에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가상 공간에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창조적인 활동이 가능하냐에 따라서 가상 공간의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예. 어스2 플랫폼이 플랫폼이 미래 가상 공간의 대표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상 공간에서의 경제적인 활동이 늘어나는 건 지금도 계속돼 오고 있는 시대적인 꽤 오래된 흐름입니다. 예. 단순히 만질 수 없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사실상 이젠 어려운 이유인 거죠. 또 최근 들어서 AR, VR 같은 이런 4차 기술도 가상의 경험을 현실감 있게 체험을 해줄 수 있게 돕고 있는데 이런 기술의 발전도 가상현실의 경제적인 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이게 삶에 완전히 좀 자리를 잡으려면 이용자들의 마인드가 좀 완전히 바뀌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앞서 소개해주신 어스2 개발자들이 이제 플랫폼에서 새로운 지구를 또 창출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 서비스가 구현이 됐을까요? 네, 현재 어스2 플랫폼에서는 땅을 사고 파는 수준의 1단계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잘 알려진 관광지, 뭐 예. 유명 국가, 그리고 청와대, 국회의사당 같은 국가 기관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청와대도 살 수 있나요? 네, 이미 뭐 중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개발진은 향후 1단계를 넘어서 자원과 광물 채취가 가능한 2단계 서비스를 조만간 런칭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A와 B 자원을 조합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다거나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자원을 다른 사람과 교역을 해서 이렇게 물물 교환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단순히 땅을 사고 파는 수준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인 활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땅에서의 가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좀 예를 들어보면 뭐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제 금을 채취를 해서 이걸 가공도 하고 전 세계로 수출도 하고 이런 좀 현실에서의 사업이 여기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네요. 네, 어떻게 보면 개발진은 최종 3단계에서는 본인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창조적인 활동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예. 뭐 3차 세계대전이라던가 뭐 핵무기를 조합을 해서 만들 수도 있는 이런 폭력적인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개발진은 언급을 했습니다. 예. 뭐 이런 것까지 구현이 된다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예. 지금보다 더 파괴적이고 혹은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 기자는 이런 플랫폼이 이렇게 활성화되면 지금 파리에 땅도 갖고 계시잖아요. 뭘 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메타버스 방송국을 세워서 방송국을? 네, 뭐 특파원도 가고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앵커로 채용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들르시죠. 알겠습니다. 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이제는 두 개의 삶을 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앞서서 정 기자가 이제 프랑스 파리에 땅을 사셨다고 했는데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처음에 프랑스 파리의 샤를드골 광장 1원을 샀을 때는 예. 243달러 정도에 샀었고 그리고 남은 잔돈으로 예. 남극 대륙에 한 100평 정도의 땅을 샀습니다. 그거는 이제 혹시라도 거기서 광물이 나올까 봐 산 예. 건데 현재 토지 가치는 899달러 정도로 수익률은 30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 제가 이걸 벌었다고 해서 뭐 몇십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당장 주식이나 가상화폐처럼 이 가상의 땅을 내놔서 판매를 하고 내 계좌로 수익이 들어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 이 땅 자체가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땅을 내놔야지 타인이 제 땅을 사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본다면 가상의 부동산 투자로서 수십 배의 수익을 거뒀다. 그리고 앞으로도 막대한 수익을 거둘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만은 확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이렇게 또 묵혀두면 나중에는 이제 정 기자가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처럼 성공 퇴사를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도 꿈꿔보겠습니다. 네, 꼭 메타버스 방송국을 세워서 한국경제 지부를 프랑스에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가치는 올랐지만 쉽게 팔 수는 없다가 핵심인 것 같은데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부분을 알고 투자를 하셔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가상 세계가 지금 화두에 오르고 있고 메타버스가 되게 최근에 곽광받는 산업으로 꼽히고 있지만 꼭 이 가상 세계가 100% 현실을 대체할 것이다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어스투 플랫폼이 지금은 각광을 받고 있는 플랫폼이지만 이를 넘어설 대안적인 플랫폼이 나온다면 어스투의 가치는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상 세계 플랫폼이 장기간 존속하고 그리고 초기 개발자들이 기획한 서비스를 다 만들어내고 구현을 해냈을 때야 이 가상세계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건데 시스템 초기인 상황에서 이런 미래의 것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10평당 한 3만 원, 6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부담되는 수준의 가격은 아니지만 일확천금을 노리고 목돈을 투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점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투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가상의 어떤 도시의 건설, 가상 건축물의 건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 등등은 사실 뭐 이 창출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 가치들은 없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네, 뭐 투자의 관점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세상의 문을 두드리는 시도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멀지 않은 미래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 전효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